그러면 2차 시험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종합토론 사회를 담당할 건국대 유재원 교수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유재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 자주 오지 못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훌륭한 에어 심포지움에 참가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결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8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하나같이 정말 주옥같은 논문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강의를 해봐서 알지만 3시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이것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5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는데요. 저희 좀 이렇게 정리 안 된 부분을 좀 시원하게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문제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8편의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까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가격의 안정, 이런 시장의 안정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많이 나온 얘기는 그것보다도 더 한 걸음 나가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특히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의 마련,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불로소득의 환수, 그리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이런 것들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목표가 뭐랄까 1차적이고 또 넓게 보면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자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셨던 반면에 교수님들 지난 10년간 월급이 이렇게 동결됐던 그런 서름을 또 담아서 굉장히 세게 비판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실패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 정부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패했다고 하면 그 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단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찔끔찔끔 흉내만 내는 실행의 의지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또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선화 박사님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 열탕 이렇게 계속 바뀌어 왔는데 지금
보유세 정책도 2005년에 참여정부 때 그 틀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써보지 않은 정책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럼에도 효율적인 새로운 수단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렇게 정책의 기조가 바뀌어 왔는데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정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또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중점을 둬서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차적으로 각 패널리스트들한테 10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제가 따로 소개는 안 드리고요. 제 오른편에 강병구 교수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몇 가지 이제 그 요구 사항이 있으신데, 저는 제가 일단 간략히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여러 발제자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셨듯이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세 정책이고, 저는 이제 조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좀 토론을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조세 정책을 우리가 수립함에 있어서도, 결국 다른 분야의 그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당히 그 조세 정책의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조세 부담의 이제 정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조건에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주장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좀 그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그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임대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를 이제 그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또는 정합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하면서 세제를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셨듯이 큰 방향에서는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이런 방향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세 가운데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의 경우, 사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은 거래 빈도와 그 고가의 어떤 그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수 증가, 이것이 이제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효세율의 관점을 이게 좀 따져가면서 취득세 인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더욱이 이제 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특히 취득세 인하를, 거래세 인하를 주장할 때는 그런 점에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 인하를 주장을 하면서 임대 양도소득세의 어떤 그 인하까지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거래세 인하와 같이 함께 주장하는 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그 증여의 형태로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회피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증여세제를 좀 포괄적으로 강화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통한 조세 필선으로 활용하는 것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이제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정준호 교수께서 그 가격대별, 지역별, 유형별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현실화율의 문제, 이것은 세제 어떤 그 형평성, 역증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가격대별로 봤을 때 가격이 높은 그런 부동산에서 오히려 그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주목해서 조시 정책을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강수 교수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최선 순위는 불로소득 차단과 환수에 두어져야 하고, 뭐 삼중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토지 보유세의 강화, 국토 보유세의 어떤 그 도입을 주장을 하셨고,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그리고 이제 개발 부담금 강화,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국토보유세를 설계하실 때 비례세율 방식을 이제 그 제안을 하셨고,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응능과세 원칙에 토대를 두면서 그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하는 방식의 국토보유세를 그 비례세율로 적용하는 것이,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그 토지분 재산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를 할 경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전액 그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이제 충당을 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3.5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 국토보유세로 대체를 하면서 기존의 세수를 전부 기본소득으로 활용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 지방 재정 지원의 문제, 아까 이제 이선화 박사님도 이 문제는 지방 재정 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패널 끝난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는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다는데 저희가 약간 좀 옆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요?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원수입니다. 저기 토론자분들한테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발표자들 그 글을 보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발표문이 한 8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코멘트 하기보다는 제 생각이 어떤지 감성문의 내용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어떤 정책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 금융정책 관련해서 좀 약간의 제안사항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발표자 할 때도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결국은 정부가 이제는 부동산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이제 가격이라는 것을 과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장구조 전환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MB정부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공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민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 미신 같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분명히 발생해서 공공 목적에 따라서 민간을 이용할 때 오히려 민간 이익이 우선돼서 오히려 폐해를 낳는 여러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학복지제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와 있는 이제 부동산의 공공개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어설프게 시장 논리를 갖다 들이대서 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오를 때 이제 정부가 정책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는 뭐 공급 정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하는 이제 조세 금융 정책을 이제 단기적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이제 그 실제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이 문제가 효과의 문제도 있지만 조세 정책과 금융 정책 원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는 조세 정의를 구현한다거나 그 국가의 재정 능력을 확충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고 금융 정책도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라는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부동산을 위해서 모든 이런 정책들을 쏟아붓는 것 자체가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저항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런 그 부동산 정책 그 가격 억제를 위해서 조세 금융 정책을 남발하고 무더기 같이 만든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요새 얘기하는 것이 그냥 넷도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할 수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누구의 위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경제 전체 차원이나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아니라 현재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취약차주나 저소득자, 무주택자의 위기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시켜서 그리고 과장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어떤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유독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경제 전체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를 과도하게 강조해서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 최초에 유약하게 나타났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금융정책 말씀해서 두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공중임대주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LH가 하는 그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을 하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자금 조달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재정상을 위해서 이것을 내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그 금융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장기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을 국공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스스로 지속 가능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과 자금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전과 달리 지속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기 발표자이신 이상현 교수님 등등을 비롯해서 한 2018년인가 그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인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국공유지에서 뭐 10만 원 건설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여기서 뭐 주상복합 많은 얘기들은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30년 보증, 장기 보증 채권, 정부 보증 장기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재정 부담을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는 좀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몇 가지 과정을 해서 갔는데요. 그럼 내 시산이니까 한번 보시면 뭐 부지매입비는 국공유지니까 없는 것이고 사업비는 뭐 공사비 기타 비용 구성했고 임대보증금 임대료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한 2.5%로 받고 그 다음에 금리 2.5%는 현재 실질적인 장기채 금리에 비근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와 관련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여건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계속 이제 이런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의 재정 적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팔지 말고 정광수 교수님 마음에 드시죠? 팔지 말고 이거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 충분히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규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HB 필터나 뭐 M1M2 비율 이런 걸 해보면 과잉조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19년 이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이제 과잉조성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과잉유동성을 사실은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훈진 교수님 발표하신 것 달리 저는 당연히 긴축기조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의 핵심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사실은 최근에 통화공급 증가가 일으켰고 저금리 구조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실물에 사실은 연결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 결국은 경제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R 규제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DSR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그래서 DSR 규제가 강화됐을 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위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리스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취약 차주라든지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그 압력이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은 정책금융이나 다른 제도를 통해서 미시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문제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총량을 예컨대 계속 과잉 유동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체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흑한 배시라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DSR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 DSR 기준은 강화된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예외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등등 예외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은행과 비은행의 차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화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빠져나가는 것이 많고 그것이 2018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DSR 규제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제 확산해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미시건전성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건전하기 위해서 DSR이라는 것을 규제로 도입을 하는 것이 원래 일차적인 것인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것이 거시건전성 규제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위험관리 총량, 시장 정책 사자의 위험관리 총량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통제하는 것은 미시건전성은 좀 다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행위규제 차원이 있는데 이거는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과도한 차입을 하도록 하는 걸 억제해라 이런 차원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인데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위험관리 총량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험관리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그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하고 있는 그 총량 관리는 뭐냐면 6, 70년대 했던 여신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그동안 여태까지 책임을 방기하다가 그냥 외형적으로 그냥 여신을 그냥 관리해서 여신 총량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험관리 규제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마구잡이로 지금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DSR 규제는 예외 없이 하는 거시 총량, 위험 총량 차원에서 대출 위험과 무관하게 담보냐 무담보냐가 무관하게 왜냐하면 금융의 컨디션 리프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체 총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회사별로 지금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풍산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SR 규제는 위험관리 총량 차원에서 다시 재편해야 된다. 뭐 강한 미시적으로 누구를 몇 퍼센트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대신 이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이 마이크로하게 사실은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금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증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사실 마이크로하게 받아들이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위기를 크게 일으키지 않고도 결국은 저신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무주택자를 보호하면서 전체적인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이현우 선생님. 예, 한장 수 있어요? 네. 너무 빨리 들어.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도시민족 계획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데는 도시경제, 지역경제, 성장관리 쪽이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생님들께서 하신 거랑 좀 학문적인 생각 계획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시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자료는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자료를 저희도 가져왔고 아마 잘해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시장의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활용하시지만 잔가지에 해당되는 데는 너무 많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정책을 펼칠 때에서 시장을 이해할 때에도 저희가 가장 염두에 둬야만 되는 중요한 한마디는 저 위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시장은 근본적으로는 경기 순환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안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택시장의 경기 호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 저는 미분양 주택수를 꼽는데요. 미분양 주택수를 보시게 되면 IMF 터지기 바로 직전에 정점에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적었다가 많이 올라간 금융위기 전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이 미분양 주택수는 지금 역사상 가장 작은 수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미분양 숫자라고 하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맞부딪히면서 나타난 결과물인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그 과정을 수요와 공급을 쪼개서 본다고 하면 먼저 공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하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공급량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수 중공 숫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마 이제 지역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 전국이고 요 검은 게 서울이라서 그 다음에 회색이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검은색 회색이 수도권이니까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서울의 주택 공급인데, 서울 주택 수도권의 주택 시장은 서울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전체가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회색 선이 수도권입니다. 2005년서부터 2020년까지 이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은 노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조금씩 꿈틀대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죠. 중요한 것은 멸실 주택수도 있습니다. 멸실 주택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주택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멸실 주택수에 대한 통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멸실 주택수도 보시게 되면 이건 2010년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0년부터 찍어보게 되면 이것도 꾸물통꾸물통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멸실 주택수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멸실 주택 바로 전 단계의 노주택들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꾸물통꾸물통 올라가는 주택의 장기적인 공급에서 멸실 주택과 멸실 주택 바로 전 단계에서의 노주택을 제거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2005년 이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주택 공급량은 거의 스테이블합니다. 따라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이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봤을 때 큰 사이클을 움직이는 그 동의는 수요구나 라고 하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요의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수요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 딱 하나만 들라고 하면 신기하지만 세대수 변화라는 겁니다. 세대수 변화. 제가 수많은 도시경제, 지역경제도 부동산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것보다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지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세대수의 변화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색 선이 수도권에서의 세대수 변화량입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은 세대가 분화되는 거죠. 가구 분화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들 그 바다에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물방울과 물방울들이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냥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한 경제 안에 있는 가구와 세대들의 의사결정도 서로 간에 무슨 뭐 작당을 하고 하는 건 아닌데 큰 방향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신기하게 볼까요?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의 그 세대 변화량인데 하나 툭 꺼진 때가 있습니다. 이게 IMF 때입니다. 꿈틀꿈틀 살아옵니다. 쭉 살아오고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02년입니다. 툭 떨어지는 게 카드 사태 2003년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떨어지는 것 같더니 또 올라가서 이제 2003년, 2004년, 5년 쭉 내려서 여기 2008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 뻑 터지고 나서 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2009년, 2010년, 2011년이 상당히 부동산 경기 좋았습니다. 2008년에 세대수 숫자가 지금 변화량이 제일 적었다가 확 올라옵니다. 2010년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하반기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푹 꺼지고 이른바 유럽 재정 위기 상태로 꺼지는데 이 지점이 보시게 되면 IMF 때의 세대수 변화량보다 더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세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전체 세대수 대비 한 해의 세대수 변화량으로 보면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2012년, 2013년, 2014년 동안의 매년 나타난 주택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IMF 때 세대수 변화량의 대략 40%가 안 됩니다. 이것이 아마 그래서 세대수 변화량의 장기적인 평균 곡선을 그리게 되면 아마 곡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나갑니다. 그러면 2012년서부터 대략 2016년까지 장기 평균 곡선 밑에 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2, 13, 14, 15, 16년까지의 주택시장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금방 아실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경기 진단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평균에 이제만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 독일, 영국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모습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경제의 구조적인 통상 동력 상실에서 벗어나서 장기간에 걸쳐서 회복해 나가는 경로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기다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우선 국가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 하나 들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2005년서부터 현재까지 강남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내 연평균 동률 계산하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4.5%입니다. 2005년 호황입니다.
불경기 때는 비교하면 좀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저쪽 기속권으로 가게 되면 그냥 3.5%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간에 걸친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GDP의 상승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GDP는 꾸준히 올라갔지만 GDP가 주택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가 어느 순간서부터 주택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 뛰는 거죠. 여기다가 무슨 정치가, 어떤 정치가 펼칠 수 있을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 하나 우리가 많이 반가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택의 부분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분시장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내내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데,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좀 시간이 너무 긴가요? 이 그림은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데, 얼마 전에 우리 정준호 교수하고 같이 한 것도 말씀했는데, 서울의 지도를 단순화시킨 겁니다. 서울의 서남권, 동남권, 서부권, 도심권, 동부에서 동부권. 한강을 중심으로 놨을 때 한강 밑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만들어낸 종사자 일자리 수는 12만 개입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한강 북쪽으로 가면 종사자 수는 10분의 1로 쭉 떨어집니다. 일자리 증가가. 특히 서남권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했어요. 도심권도 감소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매크로 아니고 내셔널 레벨을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제학들을 하시는 분을 제가 정준호 교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부분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의 형성과 확산되는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가 지역별로 서울 안에서 불과 3년 동안에 저렇게 큰 격차를 보이게 됐을 때 특정적인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독점적인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강남권, 서남권과 강남권 안에 부동산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수요 곡선이 대단히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차이가 없다고 하면 부분 시장의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수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완전 경쟁 시장과 비슷하니까. 근데 강남권이, 서남권과 강남권이 그토록 일자리 창출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서부권과 동남권 자체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짐작하시기로 서남권과 강남권에서의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곡선 대단히 비탄력적이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을 했을 때 비탄력적인 주택 수요곡선에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뛰지만 탄력적인 시장에서 이밖에 안 뛴단 말이죠. 그래서 서남권과 동남권에서 주택 가격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오게 되면 지역적 부분 시장에 대해서 공간적 그랜저 인과관계를 하게 되면 서남권과 강남권에서의 주택 가격의 강력한 상승이 그 주변 지역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크로하게 본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조금씩 회복하는 그 상황, 더욱이나 더불어서 그 다음에 지역 내에 들어갔을 때 특정 지역에서의 경제 상황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 주택 수요 곡선 자체가 대단히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지역 간의 공간적인 연쇄 작용으로 퍼져나가는 두 가지 요인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자극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게 되면, 동남권과 서남권에서 여기에는 뭐 큰 게 없네요. 자료를 다 돼서 앉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된 건 저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세계적인 경기 흐름과 전국적인 경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변화를
대한민국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은 전 세계 월드와이드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거대한 변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것보다는 정책의 타겟 자체를 지역의 부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간상에서의 산업별 완화와 붕괴 조짐에 대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한데, 서울의 도심권의 경우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가 12%가 감소했습니다. 단 3년 동안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집중을 해서 정책을 펼쳐나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세금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많은 분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 잡아있던 보유과세 늘리고 거래과세 줄이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아무 데도 없는 이론입니다. 왜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 가지고 정책을 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보유과세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재산세의 경우에 미국에 가서 제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이었던 딩예토 교수가 1965년도에 처음으로 Economics of Property Taxation을 발표하셨을 때 제시한 것이 자본에 대한 과세이고,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과세를 했을 때 주택가격이 공급이 줄어들면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보여준 게 있고, 약간 변형된 것이 90년대에 미스카우스키 교수 같은 사람들이 뉴딜을 제시하면서 일반 균형 모델을 보였는데, 결론은 재산세가 그렇게 좋은 세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에 타격을 주지 않는 좋은 세금은 재산세를 오로지 베네핏 텍스뷰로 봤을 때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베네핏 텍스뷰로 갈 수 있는 지방정부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 적어도 재산세에 대한 올바른 견해일 텐데, 왜 그마저 교과서적인 내용 하나도 무시한 상태에서 오로지 그것을 갖다가 이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라고 보는지. 거래과세도 문제가 좀 많은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기존의 교과서적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뭔지, 수십 년 동안 도마처럼 했던 것에 대한 근거가 뭔지, 도대체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좀 하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계부채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금융위기가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 때문에 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금융위기의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버틸 수 있게끔 은행의 자본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로드 익스펙테이션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렇게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임재만 교수님께. 예, 강의 같은 토론을 줘서 제가 할 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하는 특정 부분에 치우친 얘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 주택, 토지 얘기가 단순히 주택, 토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보면 80년대 이후에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입니다. 풍부한 유동성. 이 와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데가 어디냐? 중간에 닷컴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무슨 스타트업도 있고, 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토지나 주택은, 토지는 생산 요소였고, 주택은 소비재였으나 지금은 모든 부동산이 다 상품화되고 금융화돼서 투자 상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풍부한 유동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동산 수익률, 그래서 돈이 갈 곳은 부동산밖에 없다. 과연 이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반영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자산 기반 복지 시스템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상가를 사거나 원룸을 사서 월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150만 원, 뭐 많아야 2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 200만 원 정도 노후소득 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에, 또 직장을 다닐 때 살던 그런 생활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자산 기반 복지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그래서 집을 사야 또는 상가를 사야 또는 원룸을 사야 보장되는 노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또 특수한 문제는 앞에서 양극화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양극화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과밀 발전. 저는 국토균형 발전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약 14년 동안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 젊은 층, 세대 문화, 이런 문제들을 과연 무슨 제재로 막아내고 해소할 수 있을까? 수도권 집중 문제가 특히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일으킨, 토지 문제를 일으킨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제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의 강한 연관성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 특수성으로서 저는 전세 시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는 세입자에게는 주거비가 낮고 집주인에게는 레버리지를 이자 내지 않고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투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로 다 부추기고 있고요. 월세보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 현상이 전세값을 올리고 집값도 올리고, 최근 들어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왜 집값도 전세값도 같이 오를까? 그것은 바로 전세를 통한 갭투기의 성행으로 그다음에 전세 대출까지 해서 전세 수요도 증가시키고 전세 공급도 증가시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세를 놓기 위해서 매매 수요까지 부추긴 측면이 이런 동조화 문제를 일으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도심 같은 데에서 가장 돈 벌기 쉬운 부동산 상품이 재건축을 할 만한 노후주택입니다. 약간의 투자, 그 다음에 약간 좀 길지만 시간을 들이면 거의 내 돈 들이지 않고 새 집을 갖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이 엄청납니다. 뭐 일부 시장 사람들 얘기로는 돈 벌려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가지고 묻어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 재건축, 재개발, 도심지에서의 문제가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에 있어서 투기 상품화되고 있는, 전 국토가 다 투기 상품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조세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라든가 또는 공급 문제라든가 뭐 주택 시장을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핵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둘러싼 우리의 정책 환경, 시장 환경 또는 경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이 부문, 한 부동산 시장이나 부문 안에서만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삶의 전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의 최종원 선임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최종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과 주택시장 환경을 최근 이제 한 5년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일단 이 정부의 그 정책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보기에는 시장 안정, 가격 안정,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둔 가격 안정에 비중을 뒀겠지만 그게 이제 목표라면 지금 거의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된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제가 이제 좀 가까이서 정책이 나오는 그 상황, 정책은 어차피 결정이 공직자들이 여론을 좀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도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좀 밀실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이게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정부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핀셋 규제를 남발했었고 시장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이 정부에서는 정책들이 알려진 대로 23번 이상의 대책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원칙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좀 필요했는데 이 정부 초기에 그런 시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2018년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꾸려졌는데 사실상 실패했던 그 사례를 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2017년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는 됐었는데 계속 설치가 미뤄지다가 2018년이 돼서야 재정개혁 특위가 설치가 돼서 수개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결과물이 고작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세율을 살짝 올리는 수준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그동안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그 보유세를 우리가 OECD 수준 이상으로 높이고 거래세를 좀 그에 상대해서 낮춘다던가 하는 그 원칙을 한번 점검하고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될 시기에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흐지부지 됐던 게 상당히 큰 패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정부가 의지가 실제 있었던 것인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개혁 특위에 참가했던 전문위원들은 이것저것 많이 논의하시려고 했던 걸로 분명히 아는데 제가 듣기로 기재부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거거든요. 기재부라는 이 정부 조직이 워낙 공룡 조직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가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정말 기획예산처하고 재무부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공무원 사회의 그런 백내지 같은 거, 그 저항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제개혁을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혁을 로드맵을 갖고 만들었을 때 당연히 세수입의 불안정성을 아마 반대 근거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그 정책 위반권에 대한 어떤 훼손 같은 것들을 우려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 분명히 좀 되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에서 나왔듯이 어쨌든 부동산 보유세랑 관련해서는 이게 좀 차제 우리 사회 합의를 통해서 정말 보유세 수준으로 그게 국토보유세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요. 그런 정도로 개편을 하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이제 지방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 미국식 방식을 가는 게 맞는지 아까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런 합의가 서로 한번 시도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문 중에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기능을 효율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임대 재고 비중은 한 8% 정도로
OECD 평균 정도는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호수가 한 170만 호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장기 공공임대는 많이 늘어난 건, 수적으로 늘어난 건 맞습니다만, 물론 이걸 20%까지 높인다면 뭐 상당히 이 주거복지 확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재원 문제가 또 만만치 않은 것이고 해서 또 오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방식의 공공임대가 반드시 이게 효용적이냐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저 시사가 되는 좋은 그 발표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 공공임대를 좀 시장형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아까 우리 저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공공임대가 지금 이제 양쪽으로는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그걸 이제 질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정부도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그 통합 공공임대 방식으로 중형 임대도 좀 포함시키고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해당되는 소득계층, 중위소득 한 150% 이하 중산층 일부가 또 입주도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공공임대 정책을 서로 이제 바꾸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여권의 이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지금 좀 기본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기 임대형이 있고 토지 임대부가 있습니다만 장기 임대형의 대폭적인 공급을 지금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상황에서 어쨌거나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좀 새로운 시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동안의 성과를 뭐 평가해야겠지만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 그 임대차 2법이든 3법이든 간에 그 임대차 3법이 작년에 이제 시행된 이후에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뭐 바꾸기보다는 오늘 발표가 있었듯이 그 사용 비율을 좀 높이는 쪽으로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하고 있는 차에 오늘 발표를 봤습니다. 정부가 지금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그 지난 6월에 그 재계약된 그 임대차 물량을 조사했더니 전체 재계약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64%로 나타났습니다. 한 35%는 그 사용하지 않았던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이 비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요 지금 집계에 한계가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분이 2년에 임대차 계약이 맞추고 이사한 경우에는 이 통계는 안 잡힌 거거든요. 그거 이제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제 이사한 경우일 텐데 오늘 발표에 있었듯이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집계 준비석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게 만든 이 법안은 반드시 좀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법정 분쟁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 소송을 시작했는데 좀 기사화해달라는 대부분이 본인이나 집계석 좀비석이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거절한 경우고 실제로는 그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선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하나의 주제였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서는 늦었지만 뭐 DSR이 내년 1월부터 강화돼서 적용되는 거, 차주별로 적용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가계대출 관리와는 관계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그 상당수 실수요자들은 이것 때문에 주거사다리가 치워지는 문제죠. 그러면 대출의 어려움을 겪어서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그 실수요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산이 있는 계층에서는 이 대출이 아니고 사실 그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이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출 규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고,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쪽을 지금 이번에 고민 끝에 크게 규제하지 않기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뭐 갭투자 용도로 사용되는 거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5억의 전세를 살던 분이 7억으로 옮겨갔을 때 전액 대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 계속 통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세자금 대출이 부작용을 주택 시장에서는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이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해마다 올리고 있는 공시가격 문제가 이 전세자금 대출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의 공적 보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제로인데, 이게 갭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활용할 여지가 많아지고요. 동시에 그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세금을 재계약 만료 때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될 때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하업부에서 그 보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공시가격입니다. 해당 주택에.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의 보증 한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그리고 지금 대폭적인 상승과 관련해서는 재검토와 함께 좀 형평성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전강수 교수님 아까 나온 질문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저쪽에 갖다 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목소리가 크지만 예, 강 교수님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국토보유세를 비례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문에 제시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최저 한도의 국토보유세고, 당연히 누진세로 설계해야 되고요. 최저한의 설계를 통해서도 제가 순수해 순부담 비율을 계산을 하니까 한 85%가 순수해자가 돼요. 누진세로 설계를 하면 제가 2017년에 했을 때는 95%가 순수해자가 돼요. 당연히 누진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폐지하면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자세히 보시면 종부세로 인한 세수 감면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세수 순증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오는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른 발표자님께서도요, 혹시 판매를 나온 것 중에, 네, 이 박사님, 발표자인데 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듣기보다는 오늘 사실 이영성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 7섹션, 7개, 8개 사실 근간을 흔드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다른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하면은 교수님 생각하고 저는 또 좀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 문제가 안정적이었다고 말씀하신 거는 총량적인 기준으로 보신 건데, 사실상 이거는 주거 서비스의
단위로 봐야지 정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과거의 100만 원, 지금의 100만 원. 과거에 낡은 주택,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주택 100만 원하고 낡은 주택 100만 원은 전혀 다른 주거 서비스 시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은 세대수, 하우스홀드 수를 말씀하셨지만은 수요를 구성을 하는 것은 가구 수도 있지만은 그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가 원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연립주택이라든지 낡은 아파트에 사는 거부감이 덜하겠지만 새로 가구를 이루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주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거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사실은 현재 굉장히 그런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것을 총량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 우리 국토부라든지 정책 당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안정적이다, 총량은 일수. 그렇지만 주거 서비스의 단위로 들어가서 우리가 3만 불이 넘어가는 소득의 시대에 원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은 이만큼 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어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주택의 질은 여전히 이런 그 소득 15,000불, 2만 불 시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균형이 생겼다. 첫 번째. 두 번째로 GDP 이게 결국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이 주택이라는 거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있는 부분에선 동의를 하지만은 최근에 2015년 16년에 나온 투지에 발표된 페이퍼를 보면 Rate on Return on Everything 1875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자산 유형에 대한 장기 수익률을 계산을 했고 GDP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부동산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금융 자산에 비해서. 그래서 저도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2000년 이후를 계산을 해봤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GDP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수익률이 높았고 그것은 성장하는 고성장 경제에서는 교수님 말씀에 맞을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에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전체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금리가 저하되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현상을 설명을 하는 데는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GDP 성장률이 부동산 가격 그렇게 높았는데도 GDP 성장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금융위기 이후의 현상들은 이제 그게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뀐 거시적 환경에서는 바뀐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조세 관련해서 보유세가 근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만약 아까 조세 정책으로 접근을 한다면 생산 요소에 대한 상대 가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토지, 자본, 노동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의 생산 요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유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만약 부동산에서 만들어지는 소득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자본 이익과 자본 소득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노동에서 발생하는 소득하고 보다 약간 높게 부과를 할 수만 있다면 보유세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평가체계 미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세대 간 이전에서도 정확한 가격 평가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극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실현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적인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근본은 뭐냐면 조세 그 론에서는 이걸 포괄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소득이라는 것은 실현된 소득만이 아니고 내가 경제적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대리지표를 찾아가지고 가세를 한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수긍이 가능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그거는
조세론에도 반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저도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뒤에 또. 예. 질문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간단하게 원승현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 한 가지는 금융회사 단위로 DSR 규제하는 거는 뭐 지금 금융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뭐 동의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사주 단위 규제가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요. 이게 건전성 규제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칫 금융기관 단위로 DSR 규제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총량 규제로 그냥 회귀하는 그러니까 창구 지도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은 저도 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쪼임을 당해가지고 정말 기준금리 올리는 게 나도 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는데 과잉 유동성은 제가 이제 화폐 내생성 이론에 따르면 과잉 유동성은 말하자면 이게 과잉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해석은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타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은행 대출이 늘어서 예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행 대출을 왜 받느냐 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그게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하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잉 유동성은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사실은 중요한 건 대출을 많이 받게 만드는 원인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금리가 조금 올라도 대출은 받을 사람은 다 받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가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올리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은 화폐 내생성 이론에 기초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로우에서 혹시 질문 더 있으십니까? 아니, 코멘트? 네, 우리 김철동 선생님. 앞에 발제자들이 아마 적어도 일본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고 발제를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책의지만 있다면 거품을 꺼트리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쉽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거품을 키웠죠. 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가 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분은 청와대에서 금방 쫓겨났고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사람은 오래 해서 수석을 하다가 정책실장까지 하고 인사가 잘못된 것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보고요. 임기 말에 와서 공급이 어떠냐 해가지고 하는데 임기 말에 어떤 5년제 담임에서 시장에 잃어버린 신뢰도를 어떻게 되찾겠습니까? 문제는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 이영성 교수가 주로 실수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고 그게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다주택자가 갭 투기로 더 수요하느냐 또는 다주택자 또는 1주택자라도 5년에 그걸 팔고 세입자로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공급자가 되느냐는 그 사람의 장래에 대한 판단에 달렸는데 그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예측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에 의해서 자기가 팔 거냐 계속 보유할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는 어려운데 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보가 충분하고
일반 실수요자에 대해서 훨씬 여러 가지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제도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활용해서 마음대로 그 다주택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거품이 심한 것이고 더 오래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더 오래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여러 가지에 덧붙여서 투기 수요와 공급이자 수요인 기존 저택에 대한 투기 수요 그리고 동시에 공급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슬로우에서 나온 반론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영선 교수님 짤막하게 한번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아, 예, 저 발표자여서. 아, 네. 제가 다른 행사가 다른 데 또 있어서 아까 4시 반쯤에 들어와가지고 발표 자료는 봤습니다는 또 발표하시는 건 보지 못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 연구대 총량만. 예. 저 맞고요. 근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슬라이드 몇 장과 아까 전에는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상당 부분 간과하고 있거나 일정 부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되짚어보는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량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적 측면에서의 부분시장 말고 계층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그것도 별도의 부분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산업별로 인건비의 차이가 극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라든가 구글이 있는 또는 아마존에 있는 워싱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산업별 격차를 주도하고 있는 게 정보통신업인데 그 지역들의 정보통신업,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또 워싱턴주의 전체 IT 업계 종사자 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배인가 3배 증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거의 10배 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금 서울에서 강남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북권과 달리 강남권에서 종사자 수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주로 강남권에서 산업을 주도하는 특히 서울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정보통신업인데 정보통신업 종사자들의 평균적인 인건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주택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다르고요. 주로 30대, 40대 1인 가구 여성들이 서울에 많이 들어와서 정보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지불 용역이 압도적으로 높고 퀄리티한 요구도 높습니다. 또 주택시장 자체가 훨씬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훨씬 더 지역별 격차가 크고 그 지역별 나타나는 격차를 이해할 때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차점이 있고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GDP 말씀하신 것도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성장 국가에서 개도국으로 갔을 때 자산 가격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GDP 증가율이 어떻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GDP,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죠. 또 하나 재밌는 것만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면 은행 이자율의 연평균 이자율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딱 100%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그걸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주택시장 자체는 첫 번째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역별로 시기별로 경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상당 부분은 부동산 시장은 경제를 반영하는 거리다라는 전제로 하에 우리가 들여다볼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뭔가, 따라서 정책의 타겟을 정할 수가 있고 정책 타겟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효과적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토지의 자본이익인데 예. 그거를 보유세 네네네네. 저는 그 보유세와 거래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보유세와 거래세의 그 도구마로 벗어나자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그냥 당연하게 보유세, 거래세로 양분화된 그 흐름 속에서 각각의 보유세 안에 있는 세금들, 거래세 안에 있는 세금들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논의를 다 가로막는 장치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도 그 갖다가 단순하게 자본에 대한 과세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 빅네트 같은 것처럼 파셜 이퀄리브리엄 모델을 볼 거냐, 미스카우스기처럼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델을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베네핏 텍스 블록이 완전히 다른 동력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파셜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건 지방 정부의 차이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의 차이가 없는 걸로 가고 있지만 조금씩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적용되어 있는 토대를 가고 있는데,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거래세도 사실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다른데 이것들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 하니까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네네네. 또 하나가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부동산 법을 크게 준수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이해할 때 부동산 가격에 대한 통제용으로 세금을 사용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작동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수십 년 동안의 변화를 봤을 때는 거의 작용을 하지 못하다. 그때 봤을 때는 어떻게 바람직하냐? 자산에 대한 과세보다는 역시 그것들을 양도소득세는 뭐가 됐건 간에 소득세라도 통합시키고 강남에 실제로 그런 거 맞습니다. 대치동 이런 데 있는데 나이 들었는데 집 한 채 밖에 없는데 현금으로는 없는 이것도 굉장한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건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도 소스로다 넘겨버리고 거래세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좀 조절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고요. 아무튼 그것들은 공공연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상경국 교수님 코멘트를 정광수 교수님 그 코멘트 답변 주신 거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큰 흐름에서 이제 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영성 교수님이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 아니냐. 그런데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그 주장이 이론적 근거를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실증의 문제이고, 뭐 아시겠지만, 조세제도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차적 사회정책적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세가 재분배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이런 어떤 그 2차적인,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유세가 얼마만큼 작동하고 있는지, 그 작동하는 않는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원 선임 기자님이 이제 재정계획특위가 이제 실패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참여했던 저로서는 상당히 그 아픈 구석입니다. 그래서 뭐 특위가 크게 이제 조세 소위하고 예산 소위로 나누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진행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종부세 문제, 보유세 문제를 좀 더 중점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루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승현 교수님 1분만. 네. 소리 나오나요? 그걸 꺼야 되겠다. 대원에서는 거시적인 건전성 측면하고 미시적 건전성 측면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좀 사람에 따라 좀 판단이 다를 것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DSR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대출 유형별로 그거를 한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풍선 효과나 그다음 누수 효과를 야기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폐 내생성 말씀하셨는데 이론에 맞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전 현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어떤 것이 맞느냐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사실은 저는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내성성 문제는 코저리티 이슈인데 코저리티가 어디 있든 간에 이게 화폐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실물에 가지 않고 지금 금융시장이 많이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과다이동성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내생성이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너무 실물에 가지 아니하고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게 계속 저 금융시장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좀 문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환 교수님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1분씩만 예,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할 수 없는 걸 한다 해놓고 못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뭐 조세 문제나 대출 문제나 또 마지막에 공급 문제 역시 다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실패의 원인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경제 정책을 포장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저는 뭐 정동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공시 지가 문제라든가 또는 뭐 토지 공개념 3법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을 토지 중심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후에 부유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에 집중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주택에 대한 그 종부세 등 재산세 세제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실증적으로도 지금 실패하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주택의 사실 시장 가치는 주택을 들어있는 토지에 사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중심으로 세제를 만드는 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소득세든 간에 아니면 재산세 과세든 간에 불로소득이 과다하게 생길 여지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는 게 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패널 토론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종합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서울사회 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회사 겸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따로 이 말씀보다 감사하는 말씀을 몇 군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2021년도 한국경제발전학회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간단하게 여기에 발표해 주신 여러분 또 패널리스트로 참여해서 소중한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 또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 아울러 또 누가 있나요? 예, 이것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고해 주신 연구소의 실무진 여러분, 또 이걸 기획해 주신 여러분, 아울러 여기에도 경비가 들고 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경비를 지원해 주신 여기도 나와 계십니다만 관계기관 여러분 또 그렇죠 무엇보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과 또 유튜브의 시청자가 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마 사실 적시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되고 있대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 시기에 사실 우리는 대선 정부의 하나의 어떤 조약돌을 던져놓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조용히 이제 지켜보야 될 때가 좀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5월에 우리가 심포지움을 할 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걸 되돌아볼 수 있기를 사이 건강하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사무국에서 잠깐 정리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식적인 그 만찬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없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모이신 분들 그래도 뭐 식사는 하고 가시는 게 그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요. 식사하실 분은 저기 좀 남아 주시면 같이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가시는 게 꺼려지더라도 요 부근에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영수로 추후에 청구를 하시면 우리가 지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슴에 이제 그 명찰이 있는데 재활용 차원에서 나가실 때 반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우리 그 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1인당 25,000원